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거 정독 파이널 5회 독서만 하면 이제 끝나네요. 그쵸?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독서가 졸라 어려워.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재미가 없어요. 그게 진짜 트릭이에요. 제가 여기 지문 안에다 넣어놓을 때 정말 고통스러운 건 이 지문이 집중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고리타분하다는 거죠. 공자 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근데 진짜 난관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지문 읽다 보면 엄마가 불러 자꾸. 야, 이 녀석아. 일어나라, 이 녀석아. 막 이거 있잖아요. 그걸 떨치면서 갈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목적이 되게 명확해야 돼. 아, 이 글은 어떤 형태고 어떤 걸 가져가야 되고 정보에선. 알겠어요? 템포를 잡아줘. 지금 벌써 여기 나와 있잖아. 첫 번째 문장에다 빵 밑줄 쳐. 그럼 얘가 일반적 진술이죠. 이 전체 단락의 내용을 얘가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문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만 표시하면 되죠. 자, 가봅시다. 어떻게 됐어요? 공자의 사상 중심화제가 되겠죠.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뒷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동양에도 영향, 서양에도 영향, 뒷세상에 어떻게 영향. 됐죠? 됐죠? 그러니까 동양에서 어떻게 됐어? 성리학이나 사소오경. 그치? 거기에 영향. 그 다음 서양은 계몽사상. 뒷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돼? 유교 자본주의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끝. 됐어요?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거, 아, 그랬구나.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넘어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두 갈씩이야, 계속. 역사적으로 공자 사상은 봉건제 사회에, 봉건제 사회에 전제군주를 합리화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어 왔다. 통시적 관점이네, 그치? 그러나 사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통념이죠. 역접 나왔는데 이게 필자의 사상이 되겠네요. 필자 입장이 되겠네요. 어디 한번 보자. 공자의 사상의 가치는 인문정신의 극치라는 점에 있어. 그 인문정신이 뭔지 모르겠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담고 있다. 됐어요?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정치에 전제군주제 합리화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 뭐가 되는 거야? 인본주의 사상이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했어. 그런데 나와 있는 거 보시죠. 이거 표시해야 돼. 그런데 왜 표시하죠? 이 접속부사가 단락 맨 앞에 있으면 단락 관계를 보여준다고 했지. 이거 역접이야. 인본주의 사상, 공자가 인본주의 사상을 구현하고 있어. 그런데 삐리리야.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돼? 반대가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음속에 만족이에 달리 보상을 받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공자 사상에 비극이 있다. 비극 대신에 뭐야? 한계죠. 한계, 부정표현, 뿅, 세모. 공자 사상에는 내세가 없다. 그러니까 내세가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보상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그치? 그런 게 없어요. 지옥, 천국을 설정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종교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냥 오르면 그냥 가는 거야. 따라서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를 묻는다면 그냥 그게 인간다움을 발현하는 거, 휴머니즘을 실현하는 거니까 그런 거야 라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 다음은 다 예시야. 넘어가. 공자의 제자들은 의를 쫓다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오히려 도적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죠. 이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왜? 그게 옳은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자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그래서 누가?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도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점이 유교적 낙관주의에 대한 비판이야. 그러니까 사마천과 공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거 이제 알겠죠? 이해가요? 유교적 낙관주의라는 건 뭐가 돼? 의만 쫓으면 다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거기 비판하는 거. 그럼 사람들이 결과도 좋아야 되는데. 됐어요? 그러나 그게 옳으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공자 사상에 오히려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나니까 다시 다시 그거를 반박하는 거니까 이게 장점이 되는 거죠. 여기 플러스. 이해가냐? 얘 있잖아. 단락 앞에 있는 접속부사 있죠? 요것만 자세히 봐도요. 뭐가 되는 거냐? 역접에 역접이니까 다시 긍정이 되는 거야. 뭐가 주제가 되는지 안다. 공자에 대해서 얘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플러스가 다 뭐가 되는 거야? 주제가 되는 거야. 그것만 찾아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을 할 때면 그 일이 결과적으로 내게 이로울 것인가 해로울 것인가를 따지지 말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어? 오직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라는 게 공자의 생각이야. 열심히 공부했는데 야 봐봐 시험을 잘 못 봤어. 그치?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 그러면 잘못된 행동. OX. X야. 공자 입장에선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걸로 되는 거야. 됐죠? 됐죠? 그게 공자가 말하는 휴머니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옳다면 비록 그 일을 하다 해를 입더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 사람다움을 이루는 길입니다. 공자 사상의 행위에 대한 인과응보가 없어요. 인과응보 없고 같은 말 위에서 뭐가 되는 거야? 내세가 없는 거죠. 열심히 살아도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제가 착하게 살아도 나쁘게 살아도 뭐가 되는 거야?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다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사람 중에 소시오패스들은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자기 성찰 기능이 없거든 사람한테. 알겠어? 그래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해요. 제가 여러 명 만나봐서 더더욱 정말 바로 이 앞에서 거짓말하고요. 옆으로 딱 가면 바로 옆으로 돌려서 다른 얘기 똑같이 해요.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저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해요. 그렇죠? 저 한 번 제가 겪어봤는데 와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자, 그 당위는 사람이 갖는 책임이나 사명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당위 대신에 그치 누구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대학 선배 중에 한 명이 그쵸 그래갖고 감옥 가 있잖아요. 자, 그치 누군지 모르겠니? MB라고 땅을 너무 심하게 파다가요. 그게 무덤이 되었네. 그죠? 그래서 수장당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몰랐니? 당위 요 앞에 있고요. 봐봐, 당위, 책임, 사명의식 다 같은 말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쫄지도 않아요. 자, 그다음 마에서는 드디어 우리나라 학자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서 계속 한 거예요.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지 않고 졸라 싸웠어요. 그쵸? 그래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실천. 야 임마 이퀄 알맹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핵심이라는 거죠. 공자 사상의 핵심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뭐만? 오직 의만 추구하는 겁니다. 옳은 걸 추구하는 거야.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떳떳하면 그걸로 끝이야. 됐죠? 졸라 멋있는 행동이에요. 16번 그치 치상엔 안 살아야지.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용전개 방식 파악이죠? 그렇죠? 내용전개 방식 파악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가 통념이었죠. 유교적 낙관주의. 그치? 근데 실은 그게 장점이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야, 가가 막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쵸? 가에서 벌써 결론 내리면 이 글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나에서 한계 인정하면 막 이 글이 어떻게 돼? 잘못했어요. 이래. 공자가 잘못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17번. 미루어 알 수 없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봐. 어제도 어떤 애가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렇지? 싸웠어. 엄마한테 혼났겠지. 학교에서 싸웠어. 엄마한테 혼났겠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이에 싸웠는데 엄마한테 혼나는 거 싸운 걸 걸려야 혼나죠. 중간 단계가 있다고. 싸웠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파. 다쳤어. 혹은 뭐예요? 아니면 다치게 했어. 이 정도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미루어 알 수 있는 거 수능에서 제발 2단계 넘어가면 안 돼. 그때부터 상상이 개입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안 돼. 이해가요?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배가 불러. 자,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 맞아요? 전혀. 밥을 먹으면 밥이 줄어들지. 여기까지만이야. 밥을 먹었어? 졸라 먹어야 배가 부르지 임마. 나는 몰라. 그 개연성이 없어 나한테는 1도. 그러나 확실하죠. 뭐야? 밥을 먹으면 밥이 줄겠지. 여기까지가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어야 돼.
이 새끼들 이거 봐라. 먹을 거로 설명하니까 바로 이해. 알겠지? 2단계 넘어가면 안 돼. 2단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럼 보통은 미루 알 수 있는 것 없는 거 물어보면요. 그냥 이거야. 관련 없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확인 불가. 그런데 이것도 필요 없고요. 보통은 다 뭐가 돼? 그냥 내용 위치로 풀어버리면 돼요. 보통은 다 여기서 걸려. 알겠지? 알겠지? 자, 그럼 한번 생각. 공자사상에는 일정한 종교적 성격도 들어있다라고 돼 있네. 종교적 성격이라는 말 대신에 뭐? 내세사상. 내세사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끝난 거야. 내용 위치로 그냥 풀어버린 거죠. 이해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정치 이데올로기로도 볼 수 있고 인본주의로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말 바꾸기 한 거죠. 특정한 사상을 넘어서는 보편성 바로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의 답은 1번. 됐니? 18번 라의 내용이라고 했는데 오직 뭐만 쫓으면 되는 거예요? 의만 쫓으면 된다 이 말이었죠. 괜히 한자 써서 무서워했는데 결국 해석으로 그냥 풀면 되는 거죠. 앞뒤 생각하지 말고 인과응보 이런 거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답은 이거 5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넘어가서 얘 봐봐.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와 있는데 공자 야 작가는 공자사상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3하천은 마이너스 나누면 되죠.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대립관계 이용하는 거였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마이너스로 해석하고 공자사상을 마이너스로 하는 놈이 틀리게 되는 거죠. 공자사상이 그 시대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변질되는 거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됐대. 그치? 그래서 유신 시절에 충혈교육이 강조됐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답은 그쵸? 3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정치 이데올로기로 이용됐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암호지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암호지문인데 진짜로 내용이 되게 암호 같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복호화 과정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냥 야, 잘 들어. 이런 지문들은 먼저 니네가 생각해야 돼. 원리 기법 지문이잖아. 그치? 15분 정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원리 기법 지문이면 전략을 잘 짜야 돼. 내가 만약 고등학교 1학년이면 무조건 열심히 이거 다 풀고 읽고 이해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가야 돼. 작전을 짜야지. 15분 정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그리고 맨 원리 기법 지문은 맨 뒤로 던진 상태야. 자, 이제 15분 남았어요. 됐어요? 됐어요? 등급에 따라서 내가 1, 2등급 나오는 아니면 다 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리 기법과 관련된 지문들이 있을 거야. 문제가 있을 거야. 걔네들은 맨 뒤로 물어놨다가 시간 되면 풀고 아니면 버려. 내 얘기 그냥 4번으로 찍어요. 알겠어요? 4번. 내 탓이야. 그럼 틀리면 내 탓이야. 알겠지? 제가 몇 년도 수능 찍으라는 얘기는 안 했다. 알겠지? 올해는 하지 말고, 알겠지? 내 말 따르지 말고. 자, 어쨌든 그게 더 훨씬 더 이득이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장에 가서요. 덤빌 만한 건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해. 우리가 싸우기도 전에 최대한 안 다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싸울 만한 놈인지 아닌지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 이길 놈이면 화해할 이유가 1도 없어요. 그쵸?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근데 본때를 보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인 거면 어떻게 돼? 살살 돼서 도망을 가든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다 인파이트에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특히 원리 기법 지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 더. 원리 기법 지문이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원리가 모든 지문이 다 원리를 설명하지 않아. 한 단락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단락 문제로 그거 뛰어넘는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지 않아요. 이해가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 그다음 글을 읽을 땐 원리 기법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개념어야. 개념어를 머릿속에 안 넣어놓고 넘어가. 보통 개념어들이 머릿속에 안 박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하나 더 놓치면 그다음부터 하나도 이해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해 안 해도 되니까 개념어들은 머릿속에 꼭 넣고 이해하면서 가야 돼요. 15분 확보한 상태여야 돼요. 됐죠? 이게 이제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막 이렇게 막 급하게 막 읽으면서요.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까 공자 지문은 뭐만 하면 되니? 주제만 쫙쫙쫙쫙 뽑아서 가면 되죠.
얘는 원리 기법이 하나라도 놓치면 그냥 엉망되는 거야. 스킬 쓰면 안 돼. 개념어들 잘 정리합니다. 자,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암호화 기술이 발달됐지만 모든 암호 기술은 기본적으로 두 단계. 당연하지. 암호문을 작성하는 과정과 글을 해석하는 과정. 대신에 어떻게 돼? 이름을 바꿨죠. 말 바꾸기로 했죠. 복호화 과정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해석. 암호화 과정이 뭐가 되는 거야? 뭐예요? 작성. 암호문 작성. 그런데 고전의 암호 체계는 첫 번째 과정 할 수 있으면 두 번째 과정도 할 수 있어서 따라서 암호화하는 방법이자 암호를 해독하는 키를 적에게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고전적 암호 체계는 만든 놈이나 해석하는 놈이나 둘 다 해석하는 법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뭐예요? 한 놈만 잡아서 고문해도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스파이 잡히면 그지 나는 모르고 막 무슨 개소리야 너 대칭 암호 체계 쓰고 있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찔르면 돼요. 그러면 알려줘. 알겠어? 자, 그랬을 때 더 보안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칭 관계의 비밀키 암호는 고전 암호 체계라는 거에서 이미 알 수 있죠. 고전 암호 체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생각해야지, 그치? 대칭 관계의 비밀키는 그러니까 둘 다가 다 알고 있으니까 보안성이 더 떨어지는 거야. 그치? 자, 대칭 관계나 암호를 만드는 사람과 해독하는 사람은 같은 키를 쓰네요. 그 키는 둘만 알아야 돼. 야, 뭐, 다른 놈 알고 있으면 암호가 아니잖아. 당연한 얘기를. 그 대표적인 방법이 드디어 뭐야 돼? 일회용 패드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밑에부터 뭐가 되는 거야? 얘를, 이 패드 방식이 뭔지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 적용 문제 나오겠죠. 같이 한번 풀어보죠, 뭐. 자, 그래서 일회용 패드 방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완전 무서워. 원리란 말 나와 있잖아. 수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 약속이니까 이 약속은 여러분들이 개념어들 빨리 찾아서 정리하셔야 되겠죠. 한번 보자. 시간 계산할 때 10시에서 5시간 후는 3시가 되죠. 11시에서 8시간, 7시가 돼. 이런 식으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10 더하기 5는 3, 11 더하기 8은 7. 뭐예요? 12를 뺀 거죠. 그쵸? 12를 뺀 거죠. 이거 이해 가니? 자,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걸 하나의 개념어가 나왔죠. 모드 법이라고 하면 헷갈려. 그치? 그래서 그냥 모드. 이해가요? 모드가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걸 넘는 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거, 이거를 지금 세 줄로 바꾸어 쓴대요. 12법 계산은, 봐봐. 12의 배수는 모두 0과 같은 것으로 간주가 되죠. 봐봐. 12시. 그게 0시가 돼. 다시 0. 24시 또 0. 36, 0, 48, 0 이렇게 되잖아. 그쵸? 간주하고 이해했니? 마찬가지로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은 수들은 모두 그치? 같은 수로 간주가 되죠. 이해가냐? 그러니까 봐봐. 3시, 15시, 야 임마, 27시 뭐 이런 애들은 다 3이니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자, 간주합니다. 12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양의 정수도 법으로 이용할 수 있고 덧셈뿐만 아니라 뺄셈, 곱셈도 가능하대요. 그런가 보다. 그치?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 아니에요? 일회용 패드 방식의 암호화 방식은 수식이 뭐래요? C 3개. 그 다음에 M 플러스 K 모드 N이래요. 와, 완전 무섭다.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죠? 뭐예요? 얘네들이 각각 뭔지만 다 설명해 줄 거니까 적어 놓으면 되지. 한국말로. 그쵸? 그랬더니 얘가 뭔가 돼? 얘가 암호문. 얘가 메시지. 얘가 비밀키가 되고. 그쵸? 얘가 법이 되는 거죠. N이 법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모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세 줄 맞죠? 야, 그런 거 되게 간단한 거 아니야? 암호문 작성할 땐 뭐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MK만 알고 있으면 되죠. 맞아요? 해독할 때는 어떻게 돼? 얘를 넘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 뭐만 알고 있으면 돼? CK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서 모드 N은 그리고 이런 지문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답만 확인하는 거, 답만 찾는 거야. 알겠어요? 아닌 이유들 소거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15분 안에 못 풀어요. 알겠죠? 아닌 이유는 언제 하면 되는 거니? 대학에 떨어졌을 때. 대학에 떨어졌을 때 아닌 이유 다시 찾아서 공부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대학 갈 때는 어떻게 돼? 답만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니네가 만약에 아닌 이유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대학에 떨어져서 러셀에 또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알잖아. 뭘 또 아야 너네랑 관련 없어. 걱정하지 마. 자, 그렇다고 믿읍시다. 자, 수학에서 모두 N은 야 임마 법으로 한다는 걸 표시하는 거고 K야? 그러니까 이거 뭐가 돼? 아까 N이 아까 여기서 뭐예요? 12랑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쵸? 그거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K는 N에 해당하는 숫자 안에 무작위로 고른 수예요. 그건 뭔지 모르겠네. 그치? 무작위로 고른 거니까. 예컨대 N이 24라면 요걸 적어놓으면 되죠. 여기 24. 뿅. 그치? 그 다음에 K는 뭐가 되는 거야? 0에서부터 23까지 아무거나 되겠대. 그치?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무작위로 만든 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0에서 23 중에서 23 중에서 무작위로 고른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 그치? 이렇게 무작위로 만든 수가 키가 되고 M을 더하여 24를 법으로 하는 덧셈을 하면 암호가 만들어진다. 됐죠? 됐죠? 그래서 해독할 때는 그걸 어떻게든 넘겨서 빼면 되죠. 이렇게 빼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대로 가볼까요? 그치? 엄청 좋네.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죠. 각각을 이제 제가 얘기했지. 보기는 무조건 구체적 상황이야. 개념화하고 1대1 대응시켜야 된다 했었죠. 그치? 그럼 보기하고 개념이 어떻게 1대1 대응되는지 한번 봅시다. 암호문을 보내야 돼. 이거를 암호문이라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얘가 C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나는 어떻게 돼? 이라는 비밀 키를 사용한다. 이게 K네요. 끝.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이걸 이용해서 M 찾아내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보 아닌 이상 이거 어떻게 되니? 넘기면 C 빼기 그치? K 하면 M이 나오는 거잖아. 그쵸? 이거 몇이에요? 15 빼기 9 하면 얼마냐? 6. 그러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15. 6이 15. 4. 아니구나. 15. 임마. 그냥 15.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12에서 22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 24로 하면 어떻게 돼? 14가 되죠. 됐어요? 키 요거 계산하셔야 돼. 14 어딨냐? 임마. 됐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그 다음 뭐예요? 랑함. 이렇게 되는 사랑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뭘 이런 걸 또 암호문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괴롭게. 자, 이렇게 해서 비읍 없죠? 사랑함에는 비읍이 없죠? 그치? 이게 또 마지막 트릭이 되겠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게 훨씬 더 어렵죠.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봅시다.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쫓기고 있는 그 마음하고 싸우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천천히 읽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천천히 읽으려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 시간을 얼마를 확보해야 될지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으면 돼요. 이걸 7분이 남은 상태로 들어오면 못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처럼 돼버리는 거야. 그러지 마. 내가 진짜 장문 독해는 15분 그냥 빼놓는다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해가죠? 15분 안에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DP 헬먼 비대칭 관계 공개키 암호, 그치? 암호라는 새로운 암호 체계. 이게 훨씬 더 보안성이 높겠죠. 왜? 더 복잡할 거니까. 비대칭 암호는 암호를 만드는 키와 해독하는 키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는 같았는데, 그치? 암호화 과정을 공개하더라도 만약 복호화 과정이 매우 힘들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공개했어도. 이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체계를 만든 학자들의 그치 암호 체계는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암호를 받는 사람이 공개키하고 비밀키를 모두 만드는 거야. 아까 대칭은 어때? 둘이 다 알고 있는 거였죠.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암호를 받는 사람이 공개키를 암호 보내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비밀키는 지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암호를 풀려면 본부를 공격해서 이 새끼 잡지 않는 이상은 암호 해독할 방법이 없죠. 스파이들 잡는 걸로는 답이 안 돼. 이해했어요? 그렇지? 자, 그리고 비밀키는 간직하고 공개키는 말 그대로 그냥 공개하면 돼요. 그러면 암호문을 만드는 사람은 공개키로 암호문을 만들어서 비밀키를 가진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키로 암호를 만들고 비밀키로는 암호를 해독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개는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야? 그 상호 연관성을 설명하는 게 함정식 함수입니다. 저희들 알죠? 그치? 선생님 내가 지금도 기억나. 고3 때 선생님한테
함수 뭐냐고 물어봤더니 함수야 임마. 함수 왜 몰라 임마. 함에다가 수를 넣는 거야. 그게 함수야. 에? 야 임마 여기 함이 이렇게 있잖아 임마.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여기가 fx야 임마. 여기 x를 넣으면 이 함에 들어 나오면 여기가 y가 되는 거야. 이 함수야 이게. 라고 저한테 설명했어요. 실제로 한자도 이게 함자야. 대곡함 할 때 함. 박스. x를 박스에 넣었더니 y로 나왔다. 그러면 이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냐. 아 너네도 처음 알았니? 아 그랬구나. 내가 그리고 나한테 적분 뭐냐고 물어봤더니 미분 적분이 도대체 그 계산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이거 왜 하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야 미분은 유리를 잘게 빻는 거야. 네. 적분은 그 빻은 그 유리를 다시 쌓는 거야. 그게 적분이야. 네. 근데 왜 수식이 나와요? 야 임마! 미분은 유리를 빻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거 다 기억하는 거야. 이거 함수도. 그래서 나한테 맨날 내가 선생님 변수래. 변수. 변수가 선생님 변수가 뭐야? 그랬더니 변하는 수. 수가 어떻게 변해요? 1이 2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뭐. 야 임마 그러니까 변수지 임마. 미지수. 그래서 미지수 뭐냐니까 알 수 없는 수래. 그래서 내가 세상에 알 수 없는 수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1, 2, 3, 4, 5, 6, 7 이면 이거지. 얼마나 나 가르치는 게 선생님 힘들었을지 알겠지. 근데 실제로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수학 공부했어요 다.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그 다 증명까지 다 해야지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이렇게 외워 막 그러면서 그거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본고사는 잘했는데 수능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그래도 다행히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를 위해 함정식 함수라는 개념을 이를 위해가 뭐가 되는 거야? 공개키하고 임마 비밀키의 상호 연관성을 만들기 위해서 함정식 함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모든 암호체계 함정식 함수가 개념어잖아. 그치?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개념어 나오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알겠습니까? 모든 암호체계에서 암호화 과정은 메시지 M. M 미지수 우리 또 그거 나오죠. 함수 F를 암호화하는 F. 그치? 가로 M. 함수 M이죠. 그죠? 암호문으로 바꾸는 것이며 복호화 과정은 그를 역함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치? 반대로 바꾸는 과정이래요. 그런데 그치? F의 역함수의 해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졸라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는데? 그치? 함정식 함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니? 복호화하기가 너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수식.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함정식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드디어 RS 암호체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이거 문제 여기까지. 최근까지 두루 쓰이는 공개키 암호 방식은 RS 암호체계래요. 그러면 리베스트마 이런 애들이 많겠대. 간단한 수학 원리가 사용됐다는데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갈게요. 페르마의 또 얘 임마 페르마 임마 이거 가구 회사인 줄 알았더니 자 법에 의해 계산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정리를 하나 소개했대요. 왜 태어나서? 자, 만약 n이 소수이고 n이 소수예요. 빨리 소수. 야 근데 우리 때는 소수라고 안 그러고 소수라고 했는데 소수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쓰는 거 우리 그치 소수 됐어요? 근데 여기만 보면 이 소수는 0.1인 줄 알았어요. 그죠? 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발음 똑같죠? 자 A가 N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면 됐어요? A N-1 제곱은 모두 그쵸? 이거는 1 그래서 모두는 N이 되는 거야. 페르마의 작은 정리라고 불리는 이 정리를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치? 다시 풀어서 해주잖아요. 얘를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아이는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네요. 그쵸? a와 그치? an-1 n 관계에 이 정리를 활용해서 계산하면 소수가 졸라 큰 수일 경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정리는 역도참이다. 역함수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쵸? 즉 n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모든 a에 대해서 a n-1 제곱은 그치 뭐가 되는 거야? 1 이면 n은 소수가 되는 거야. 이게 역이죠?
맞아요? 그래서 RS 암호는 이 정리 체계를 이용한 거래요. 자, 그랬을 때 이제 A 나와 있습니다. A.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는 그냥 한 단락 따로 떨어져 있죠. 이해가요? 그래서 나머지 먹으면 돼. 나머지 확실히 먹고 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한번 가보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RSA, A 암호체계의 동작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 우선 두 개의 큰 소수 P와 Q를 선택하여 비밀로 합니다. 이 아이가 뭐가 되는 거야? 비밀이 돼 있는 거야. 그치?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고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암호와 키로 쓰이는 또 다른 수 2와 함께 공개하는 겁니다. 공개, 그치? PQ하고 뭐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되니? 2. 됐어요? 그치? PQ2, 그 다음에 N까지 개념 다 잡았죠? 됐죠? 이거 개념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암호와 공개되는 키는 N과 2가 공개가 되네요. 그쵸? 맞아요? 야, 그러니까 한번 봐봐. 12. 그러면 12는 조합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12. 그러면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4 곱하기 3. 뭐 하여튼 그렇게 되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PQ가 뭐가 될지는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쵸? N만 12인 것만 알려주는 거죠. 2는 잘 봐. P-1 곱하기 Q-1 서로 소인 수 중에서 선택한다. 1과 그치 걔네들끼리는 서로 뭐가 되는 공약수가 없는 거죠. 1 제외하고는. C가 암호문에 해당하는 메시지의 수열 똑같네요. 아까랑 그쵸? M이 메시지의 수열 해당하는 수열일 때 암호화하고자 하는 M에 대해서 암호 문자 C 야 봐봐. 암호화 과정은 C는 법이죠. 뭐가 돼? M, E 제곱이 되고 모드 N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암호문 작성이죠. 암호문을 작성할 땐 그러니까 그거 모두 알고 있으면 되고 얘네 공개 키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공개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예를 들어 C 모드 오면 5M을 5제곱하고 이를 85로 나눈 수 나머지가 C가 되는 거죠. 그쵸? 됐어? 이것을 해독하기 위한 복호화 방식은 그런데 이게 암호고 복호화는 어떻게 돼? M 여기 나오잖아요. 그쵸? 복호화 방식은 M, C, T 그쵸? 이렇게 되고 모두 N이 되네요. 오케이? 이게 복호화 과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C, T, N만 알고 있으면 되죠. C, D, N만 알고 있으면 되죠. 2는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 2는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2가 뭔데? 여기 문제에서 13 아니에요? 13? 문제로 빨리 넘어가. 13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온다고. 나머지 아닌 이유를 막 꾸역꾸역 찾아갖고 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개념어들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개념어로 문제를 내는 거야. 이해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니네가 독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념어들을 대충 넘어가고 예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 알잖아. 선생님이 감정이입 설명할 때 항상 뭐를 예로 들어요? 객관적 상관문 할 때 이거 예로 드는 거 기억나죠? 아니니? 아무도 기억이 안 나니? 이제 보통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면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 설명하기 위한 예예요. 그런데 그 재밌는 얘기만 애들은 기억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알겠어? 개념은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개념만 알고 있어. 그래서 이거 이제 나머지는 이제 거저 먹죠.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수학 원리 소개하고 암호문, 그쵸? 어떻게 하는지, 그거 어떻게 풀어제끼는 건지, 이거 설명하는 건지, 이런 거는 맞출 수 있죠. 이해 가요?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먹어야 돼. 답은 3번. 아까는 이거 설명했죠? 여기도 한번 봐봐, 이 자식들아.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구체어. 그 다음, 부정표현. 대립관계, 인과관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대칭, 비대칭이었잖아. 됐어요?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봐봐. RS 암호 체계에다 밑줄 쳐야 되겠죠. 이거는 구체요. 비대칭 관계 공개 방식을 제한한 DH 암호 체계를 수용하는 거 맞죠? 그치? 함정식 함수를 이용한 암호 체계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비대칭이죠. 보내는 그치? 암호를 보내는 이만 역함수의 해를 구할 수 있는 정보로 갖도가 아니고 역함수를 이용하는 건 누구예요? 해독 과정이죠. 복호화 과정이니까 보내는 이가 아니라 받는 이가 돼야 되겠죠. 대립관계 이용하는 거 이제 알겠니?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에 3번. 23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3은 뭐가 되는 거예요? 13은 어떻게 돼? 이거 복호할 때는 이게 2잖아. 그치? 2 알 필요 전혀 없죠. 각각이 잘 봐. 이거 기억하면 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하냐면 지문은 개념, 보기는 그치? 이거 구체. 각각 어떻게 대응되는지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뭐로, 지문은 개념어 중심으로 독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13이 2에 해당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됐습니까? 요거 나머지는 뭐 다 풀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24번도 마찬가지로 비밀키 D, 공개키 E. 그쵸? 그래서 요거 답은 4번. 25번. 야, 봐봐. 요거 문맥적 의미와 유사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쵸? 그래서 연습 문제는 뭐가 돼요? 사전적 의미죠. 그냥 문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죠. 요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이 사전적 의미가 되는 거고 같이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이제 암호화 끝났더니 애들이 다 뻗었어요. 그래. 자, 5분만 쉬었다가 계속 갑시다. 5분만. 상균아,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32에서 34 가도록 할게요. 의외로요, 이게 예술 지문을 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문과 애들도 어려워하고 이과 애들도 어려워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치? 자, 근데 이거 뭐 얘는 되게 쉬운 지문이에요. 그냥 중간에 잘 봐. 시간 조절형 독서. 야, 여기서 이런 데서 시간을 이제 줄일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 진술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얘가 계속 반복되는 그냥 그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얘네들은 어떻게 돼? 주제문하고 전체 논리만 빨리 뽑아낼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문제로 뛰어들어가면 돼요. 자, 한번 보자. 아도르노는 예술작품과 사물을 분명하게 구별한다.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술을 중요시 여기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게 뿡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 아도르노는 아도르노. 됐죠? 오늘 아도르노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네요. 예술을 사물화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끝.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개의 개념이 대립되죠. 예술과 사물이 대립관계가 되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됐어? 이 대립관계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야. 아도르노는 세계를 사물들의 세계처럼 취급하는 태도를 사물화라고 불렀어요. 사물화. 그러니까 이거 왜 네모 쳤는지 알지? 개념어. 알겠어? 그러니까 세계를 사물처럼 생각하는 건 사물화.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 나타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자, 여기다 인간의 정신을 사물처럼 취급하게 되는 것. 그치? 이게 바로 사물화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르노는 사물화가 인간의 사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봤고 문제 상황.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번 사물화가 세계를 동일성의 논리에 가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두 개가 문제 상황으로 제시되고 있네요. 그쵸? 이해 갑니까? 그쵸? 이거 나머지는 그냥 그거 다 부연 설명이에요. 후. 넘어가서 아도르노에 따르면 여기다가 요거 한번 보자. 예술작품이 사물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어떤 다른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요것도 밑줄 쳐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술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독창성인 거죠.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에는 저희 아이들하고 저하고 무슨 놀이를 하고 있냐면 야구르트 놀이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저희 딸이 노래를 하나 만들어 와서 애들한테 배웠나 봐. 야구르트 아줌마, 야구르트 하나 주세요. 야구르트 없으면 요구르트 주세요. 라는 알아? 그래서 내가
그 노래 뭐 그런 노래가 있냐? 그렇지? 그러면서 이거랑 똑같네? 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하여튼 그런 계열이었어. 뭐였니? 김희연 불러주세요. 김희연이 없으면, 김희연이 우리 딸이거든. 김희연 없으면 아빠 딸 좀 불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그걸 보고 졸라 재밌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계속 아침마다 하나씩 생각해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 실은 그거 뭐 하는 거니? 그게 뭐니? 동음이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니? 유의어? 그치, 그거 연습시키는 거잖아요. 야구르트, 요구르트는 아니어도.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근데 저 거 따라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아들이 이지영 불러주세요. 그치? 김현석 남편이에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니? 독창성이 없죠. 그거는 안 돼. 새로운 룰을 생각해내야 되고 뭐 이런 걸로 우리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독창성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여기 봐봐 이 자식아 이렇게 나와있잖아. 이번 주는 그래서 계속 그거 당해야 돼요. 자,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은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물에 불과할 뿐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이 자식아? 이중부정이니까 긍정으로 가면 되죠. 대체될 수 없는 게 곧 예술작품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같은 얘기 계속 반복. 그래서 아도르노는 예술작품을 이루는 원리가 요 원리 나와서 완전 무서웠는데 그쵸? 그거 안 하네요. 그쵸? 뭐가 되는 거야? 대체될 수 없는 거 독창성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비동일성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 이제 알겠지? 비동일성 진정한 예술작품이라는 건 뭐냐? 사무라이에서 벗어나서 비동일성 독창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 아도르노는 예술이 새로운 걸 추구해야 되니까 그치 현실에 대해서 부정의 사유로 이루어지고 사무라 현상에 빠져버린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의의로 끝났네요. 자, 그럼 머릿속에서 이제 내용 정리하면 되겠죠. 아도르노가 이야기합니다. 예술과 사물을 구별해. 그 구별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원리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비동일성의 원리가 되는 거죠. 끝. 됐어? 나머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바로 예술이란 그치 사물하고 어떻게 다른가 속성과 가치에 관한 이야기였죠. 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아도르노.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봅시다. 기억이 바로 사물화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나 모든 세계가 사물로 인식되는 것. 됐습니까?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냐 못하냐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니은 근거로 추론했을 때 가장 적절한 건 나와 있었는데 이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드디어 이하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천천히 갑니다. 자, 이 글을 읽는 비법은 간단합니다. 이 글은 뭐예요? 문답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문답.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했어? 답이 주제가 된다 했었고 통시적 관점이야. 통시적 관점이야. 그러면 잘 들어. 이론이 학자가 열거되잖아. 그치? 제가 얘기해서 이론, 학자, 기술이 열거되면 앞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애들이야. 그리고 누가 제일 완벽해요? 맨 마지막. 통시적 관점이니까 가장 최근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글의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끼워 넣기만 하면 돼. 됐어요? 그냥 읽으려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자, 한번 봅시다. 지구와 태양의 나이 몇 살일까? 가 지금 문답이었죠. 그렇지. 답을 이제 찾으면 답하는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19세기 중반 전까지,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누가 대답을 해줬어요? 예수님이 해줬죠. 예수님이. 그치. 성경에서 나왔잖아. 태초에. 태초에 뭐가 있다던데? 하여튼 뭐가 있고 막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그래서 6일은 만들고 하루는 쉬었잖아. 그치. 교회 나오라고 헌금해야 돼. 그치. 뭐 이렇게 해서 그거였어. 그랬는데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윈이 자
이거 다 뭐예요? 주장이죠. 학설. 주장이니까 뭐야 돼? 근거 주장. 근거 주장.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치요? 찰스 다윈 근데 중요해 안 중요해? 제일 첫 학자니까 뭐가 되는 거야? 다 틀린 말 하겠죠. 지구나이를 어떻게 됐네? 여기다 밑줄 쳐봐. 잉글랜드 다운스 계곡이 왜 이래 막 잉글랜드 다운스 계곡이 침식되는데 걸리는 시간에다 밑줄 치고 이게 근거. 그래서 3억 년이 넘는다고 주장. 전혀 근거가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근거가 있는 척한 거야. 그랬더니 켈빈이 다시 또 근거 뭐 지구가 용융 상태에서 식는데 걸리는 시간 계산해서 오차가 졸라 커요. 2천만 년보다 길고 4억 년보다 짧다고. 이걸 누가 말 못하냐.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중요해 안 중요해? 그냥 이거 사실일치해서 그냥 사람 이름 나오면 그때는 한 번씩 그냥 가보면 되고 안 나와. 알겠어? 정리하면 돼요. 그랬는데 괜히 이 지문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 이 틀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어? 그리고 그 개념들을 그냥 찾아가면 돼. 그리고 다시 학자들이 이제 지금 앞에 있는 애들은 너무 비과학적이어서 할 얘기가 없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기술 나오면 선생님이 기술이랑 이론 나오면 앞에 이론의 한계 그걸 보완해서 다음 이론 한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치? 그거 찾아내면 돼. 자 이제 드디어 1896년 그러니까 19세기 말이 되는 거죠. 이제 점점 과학에 가까워지겠네. 여기서 페이크 하나 치는 게 있어요. 봐봐. 퀴리 부인은 그러면 지구 나이를 측정하고자 했어요? 퀴리 부인 말이야. 아니죠. 언니는 그냥 방사선 연구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베크렐이나 퀴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 나이 측정하고자 한 적이 없어요. 요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러더퍼드가 이제 드디어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석 나이를 근거로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자식들아. 지구 나이 측정하고자 했어요. 기역과 니은입니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이 뭐예요? 인과. 얘가 근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결과. 주장이 되는 거죠. 학설.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기역 니은이기 때문에 얘 천천히 읽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문제가 될 거니까. 가보자.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여 반이 남기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가 다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 반감기라고 하죠. 원소의 물리적, 화학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네. 주변 환경하고 그치, 영향을 거의 안 받으니까. 됐어요? 방사성 원소인 나듐은 헬륨의 원자핵인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알파 붕괴를 통해 라돈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라듐하고 라돈의 비율을 활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연도를 알 수 있겠죠. 이 암석의 나이를 알 수 있겠죠. 이해가지? 전제는 일단 이제 그랬어. 그는 암석에 들어있는 헬륨의 양을 통해 방출된 알파 입자의 양을 측정했고 그 양을 바탕으로 라듐에서 라돈으로 얼마나 변했는지를 계산할 수 있죠. 반감기. 이해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5억 년이라는 결과를 얻었대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전제가, 첫 번째 전제는 뭐가 되는 거니? 원래 라듐이, 봐봐. 그치? 잘 들어. 라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돈으로 변하죠. 변하는 그 과정에 누수가 있어, 없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침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파 입자가 그러니까 그냥 그 바위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죠. 이해갑니까? 딴 데로 방출되면 그 안 된다고. 이해가니? 변화됐을 때 그 변화된 게 그 바위 안에 그대로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이 얘기가 맞게 되는 거죠. 됐어? 됐어?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35번. 니은의 결과가 타당하기 위해서 기억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제.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 물어보는 거죠.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3점짜리가 됐죠. 구체적 관계, 제가 그랬지 부정표현, 대립관계, 인과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했었잖아. 그치? 인과관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암석에서 방사성 붕괴를 통해서 방출된 알파 입자가 딴 데 어디 가면 안 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치? 라돈의 양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있다라는 전제에서.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안에 다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건 틀린 게 되는 거죠. 이 전제를 알면
바로 이 전제 때문에 이게 틀린 계산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자, 넘어가서. 자식들아.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볼트 우드가 나타났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홈즈도 나타났습니다. 각각을 다 밑줄 쳤어요. 됐지? 그래,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엄청 재밌었어요. 자, 그 다음 점점 졸라 늘어요. 그래서 막 30억 년 사이 뭐 이렇게 나오네요. 노벨 화학상 받은 에스턴이 이야기합니다. 자, 에스턴. 그는 납으로, 최종에는 결국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지막 방사성 붕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납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요. 그쵸? 그 결과, 여기다 밑줄 쳐. 암석 속에 포함된 우라늄이나 토륨의 양과 납의 동위원소들의 양을 측정해서 암석의 나이를 알 수 있게 됐다. 그전에는 뭐를 통해서? 아까 라돈이었죠. 헬륨 입자, 알파 입자를 통해서였는데 얘는 그거 필요 없고 맨 마지막이 납이니까 토륨하고 납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쵸? 그래서 넘어가. 그러나 이거 어떻게 돼? 또 한계가 있죠. 왜 얘가 한계가 되는 거지? 뒤에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는 거 보면 무조건 한계 위주로 가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런데 어떻게 돼? 지구의 나이를 결정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야. 왜냐면 지구를 형성한 원시 물질에도 납이 있었다는 거야. 야, 봐봐. 이만큼의, 그치? 여기 얘가 납으로 변해서 납이 이만큼 생겼다고 생각해봐. 그치? 이렇게 변해서. 요 양만 계산하면, 그치? 지구 나이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바위 안에 실은 원시 납이 이만큼 있었던 건 어떻게, 얼마큼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야. 얘 때문에 오차가 졸라 심하게 발생한다고. 원시 납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계산도 틀리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원시 납을 빼야지. 그러니까 원시 납의 양을 먼저 찾아내는 거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자. 자, 그랬을 때 원시 납부터 알아낼게요. 과학자들은 우라늄이나 라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암석에 있는 납이 원시 납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근데 뭐야? 그냥 전제일 뿐이죠. 라듐하고 우라늄하고 라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암석에 있는 납이 원시 납일 가능성은 솔직히 말하면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가정한 것 뿐이야. 그린란드에서 발견한 갈레나암은 그쵸,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이걸 가지고 거기에 원시 납의 양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계산했더니 30억 년이 넘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됐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암석 안에 그 납이 있는 게 진짜로 원시 납의 양이라고 가정할 수가 없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연구했습니다. 별표 이렇게 쳐야죠.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 거죠. 제일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뭐 이용했습니까? 운석을 이용했죠. 실은 이거 하나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이거 하나 가지고 적용 문제까지 다 나온 거. 앞에는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정보 확인 문제 내기 위한 페이크예요.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내가 만약 1, 2등급 아니면 패터슨 얘기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야. 위에 걸로 점수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패터슨은 나중에 시간 남으면 패터슨만 가지고 하나 풀면 되는 거야. 적용 문제 나오겠죠. 흐름을 알겠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살펴봅시다.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데 암석 대신에 운석을 이용했습니다. 전제를 잘 봐야지.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 태양계를 형성하고 남은 물질이라고 보고 운석 나이 측정하면 태양계 형성할 때 그 태양계가 언제 형성됐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지? 지구의 나이도 알 수 있어요. 우라늄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운석에 있는 납이 원시 납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둘 다 공통점 뭐예요? 갈레나암 이용한 사람이나 혹은 뭐예요? 여기 패터슨이나 공통점 뭐가 되는 거야? 우라늄이 없는 암석 안에 있는 원시 납이 그 납의 양이 원시 납의 양이라고 둘 다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1953년 운석에 들어있는 납의 양을 측정했더니만 이를 토대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건 드디어 46억 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꺄오! 이제 끝났어야 되는데 또 뭐예요? 여기에도 또 한계가 있죠. 운석 속의 납의 양을 지구의 원시 납이라고 가정한 것, 그건 이 사람이 지 맘대로 한 거잖아요, 또. 그렇지? 이거면 이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먼저 운석에 있는 납의 양을 분석했더니 진짜 어떻게 됐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운석에 들어가 있는 납의 양, 그치? 운석의 나이가 다 거의 비슷했어요. 그쵸? 됐니? 그러니까 운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 이제 알게 됐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지구의 나이를 측정해 운석의 나이와 비교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암석과 운석의 암석이, 그치? 비교할 수 있는 걸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게 참 똑똑한 것 같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무 암석이나 쓰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해저에 만들어진 퇴적암을 이용해다 네모쳐야지. 패터슨은 운석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해저에 만들어진 퇴적암을 비교해서 지구 나이를 알게 된 거네요. 왜 퇴적암을 이용했는지만 생각하면 되죠. 바다 깊은 곳의 퇴적암은 대륙 곳곳에 침식되어 흘러온 물질이 퇴적되어 만들어지고, 따라서 그는 여기다가 밑줄 쳐야 되겠지. 해저 퇴적암에 지각이 암석에 들어있는 납과 방사성 물질의 평균값에 가까운 양이 있을 거라고 전제. 이것도 이 사람이 그냥 전제한 거야. 알겠어?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 몰라요. 알겠어요? 그랬는데 진짜로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구의 나이하고 운석의 나이가 거의 일치하는 거야.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그치, 일치한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구하고 운석의 나이가 같은 시기, 그러니까 45억 년 요때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딱 하나죠. 패터슨이 남들과 좀 다른 건 지구에 비교하는 암석을 뭐로? 퇴적암을, 해저의 퇴적암을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그 평균값을 이용했다는 게 다른 점이 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다시 한번 이 글은 통시적 관점에서 쭉 정리하는 겁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봐, 이 자식아. 35번 했죠? 36번이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36번. 패터슨 나왔죠. 패터슨 빼고 이 문제는 패터슨만 연결되어 있는 거 알겠어? 자, 디귿의 결론에 이른 것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이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왔습니다. 암석 대신에 운석의 나이를 측정해야 지구의 나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됐어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지구에 있는 암석들은 초기 납 때문에 정확하게 정확도가 떨어지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 운석이 삐져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를 이용할 생각을 했으니까 A는 맞네요. 그 다음에 운석에 들어있는 납의 양을 측정했습니다. 됐어요? 운석에 들어있는 납의 양을 측정한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구가 생성된 이후의 방사성 붕괴로 지구에 무슨 개소리예요? 까닭은 잘라내고. 됐죠? 그러면 운석이 태양계 초기를 그대로 담고 있다. 초기 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고, 지구는 어떻게 해? 지구에 있는 암석은 이미 많이 시간이 반감기가 있어서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죠. 지구의 암석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이거 2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재밌게 잘 보세요. 그 다음 37번은 그냥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얘네들은 어떻게 되니? 보기와 함께, 그치, 이거. 우라늄 이런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붕괴가 돼서 토륨이 되고 또 그거에서 최종적으로 납이 됩니다. 그치?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토륨이 라듐으로, 라듐이 라돈으로 변환된 것 같은 원소 변환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생각해봐.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토륨 230이나 라듐 4번 한번 봐봐. 26, 그 다음에 2는 포함되어 있는 암석의 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구의 원래 원시납이 아니라 뭐가 돼? 붕괴 과정에서 생겨난 납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반감기를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이해갑니까? 원시납이요. 이거 지금 요 설명 뭐가 되는 거야? 만약에 그치 원시 물질이라고 하면 이거 계산 못하죠. 붕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납이니까 이건 반감기를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여기까지 해서요. 제가 지금 정독 파이널 5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